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롤랜드 일링 박사이고요. 저는 AWS에서 최고 의료 책임자 및 국제공공부문 보건 담당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발표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를 통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마도 모두 다 파괴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생명공학과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부분은 다양한 메가 트렌드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간행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보고서를 볼 때 메가 트렌드가 이런 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시작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또 인력, 또 고숙련 인력에 대한 필요도 있고요. 어제도 개막식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인재 양성이 중요하고요. 연결성과 센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입자에 대한 부분도 세션 1에서 많이 의논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 패널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을 구현케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렇다면 제 발표를 통해서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클라우드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두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ML은 지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변곡점은 컴퓨터 용량의 증가 그리고 데이터의 증가뿐만 아니라 모델 정교화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적 AI,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화두이죠. 근데 이 제너레이티브 AI는 이 큰 그림에서 잘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림이 바로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해서 인공지능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슈퍼 인텔리전스의 수준에 달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AI라는 큰 그림 안에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기계를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패턴을 검색해서 논리 모델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AI의 하위 집합입니다. 그리고 ML의 하위 집단으로서 바로 딥러닝, DL이 있습니다. 음성 이미지 인식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심층, 다층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적인 AI가 있는데요. 방대한 데이터 코퍼스에 대해 사전 학습된 대규모 모델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기초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는 기초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초 모델 안에 데이터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입니다. ML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매뉴얼하게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관련된 작업의 80% 정도는 매뉴얼하게 라벨링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 사례를 만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초 모델의 경우에는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추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모델,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특정 모델을 만들었어야 됐지만 기초 모델의 경우,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에는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로 조금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모든 모델에 특정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생명공학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학술적으로 그 중재 방사선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징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징을 하는데 모든 구성 요소가 중요하고요. 모든 이미지 모델이 나올 때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십 개 아니면 수천 개가 넘는 모델이 필요한 건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대규모 데이터 양 때문에입니다. 2019년에 가장 큰 large language 모델은 3억 3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이 large language 모델이 5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종류에 따라서요. 그리고 헬스케어와 생명공학은 혁신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에 자동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력뿐만 아니라 인력 자체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인간이 그리스인들이 처음으로 시계를 개발했는데요. 이후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명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동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이미징 기술도 나오고 있고요. 또 AI를 적용해서 임상 현장에 더욱더 초음파 화질이 개선될 수도 있고 초음파를 진단하는 능력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초음파 검사가 개선되었고요. 심혈관 질환 시각화도 AI 기술 덕분에 훨씬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각화를 위해서 90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10분 이내에 MRI 스캔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RI와 CT를 통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파악할 뿐 아니라 이 흐름의 역학관계도 AI를 통해서 더 잘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으로 관상동맥 질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인 부분도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의 예인데요. ARIS 메디컬 스캔인데요. 이를 통해서 스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MRI를 통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런 스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도 AWS 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재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미래를 조금 더 재고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은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가지는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다양한 태스크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와 관련해서 저희는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너레이티브 AI에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렇게 답을 내었습니다. 예측적 진단, 약물 발견, 맞춤 케어, 의료용 영상, 예측적 헬스케어 분석, 임상 지침 통합 및 추출이 제너레이티브 AI가 헬스케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할 때 물론 인간의 사고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너레이티브 AI에서는 사실 없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의 눈으로 꼼꼼하게 답을 살펴봐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너레이티브 AI가 헬스케어 영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 모델을 활용한 보건 연구 사례인데요.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통해서 현재 헬스케어에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탠포드 이미징 그룹에서 복잡한 의료 영상 해석을 자동화했고요. 또 가슴 엑스레이 스테이블 디퓨전 파인 튜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슴 엑스레이에 대해서
그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서도 아주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징을 합성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는 디퓨전과 같은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전자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 정보를 추출하고 또 통합해서 환자의 병역에 대한 요약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물 발견과 관련해서 그리고 단백질 폴딩 관련해서도 파운데이셔널 모델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물 발견은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항체가 AI 기술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AI가 미래에 대해 가지는 영향은 바로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그 규모와 어질리티, 민첩성과 접근의 민주화나 대중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프렘으로 아니면 PC 내에서 용량을 가질 필요 없이 클라우드가 이런 모든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기관이 한국에서도 저희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베드록이라는 도구를 출시했는데요. 모든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모든 것을 표준화해서 해법을 제공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베드록을 통해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고 API를 통해 기반 모델을 사용해서 제너레이티브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속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out of the box, 그러니까 전혀 코딩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AWS에서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개인적인 맞춤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데이터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따로 분리해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리고 안전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될 수 있고 정부기관에서도 많은 사례를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생명공학 부문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들이 또 패널 토론에서도 많이 의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스피치를 마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저는 오늘날 의학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입니다. 저희 알파타운은 이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알파 입자를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알파 입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입자입니다. 특히 고형 종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의학 역사상 최초로 저희가 알파 입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전 세계 신규 암 발병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신규 전 세계 발병 사례가 216만 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WHO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에 다다랐을 때 이미 신규 발병 사례가 218만 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3천만 개
개의 신규 발병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이전 발표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미충족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에 대해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을 통해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부담을 보면요. 앞으로 향후 15년간 이런 암에 대한 지출이 34%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저희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를 다루고 있는지 저희 알파타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스라엘과 한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도전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포럼을 통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유사성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란 바 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지정학적인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런 도전 과제를 통해서 저희는 세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동력을 얻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R&D 지출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스라엘도 이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1인당 R&D 지출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혁신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이 방사선 치료에 투자하는 1달러마다 투자 수익이 4달러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암 치료의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겠죠. 자, 저희 알파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이 치료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소종양이나 절제불가 종양을 가진 환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에 내성을 가진 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GBM이나 또는 뇌암 같이 높은 미충족 수요가 있는 종양, 그리고 췌장암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전이성 종양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이미 전이가 되어서 전신적인 문제가 된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는 현대적인 이 시스테믹 약물과 또 이 면역 치료를 통해서 이 전신의 그런 종양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응증과 관련해서 좀 파이프라인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이스라엘이 특히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의 정말 강국입니다. 최고 수준의 연구소와 의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 세계 다른 지역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알파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치명적인 입자인 알파 입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암을 다루고 있습니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저희가 방사성 붕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저희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 감마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감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하고지 않은 부위마저도 파괴를 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알파를 사용하게 된 거죠. 알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파는 우리가 손상시키고자 하는 부위만 손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왜 아무도 알파 입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알파 입자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결국 이동을 시키려면은 결국 디퓨전, 이 방산밖에 가능하지 못하지만 그 도달거리도 15 마이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이러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알파 입자가 뒤에
DNA를 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가닥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가닥을 절단해서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하이폭식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데 알파 입자를 통해서 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달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치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알파 방출체를 사용을 하고 또 그 붕괴 사슬을 사용해서 15마이크론이 아니라 5mm의 살상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알파 방출체 기기마다 5mm의 살상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저희가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튜머 종양 안에 저희가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티타늄으로 만든 니들을 주입을 합니다. 저희가 라디오 224를 여기다가 살 수 있는데요. 라돈이라든지 이러한 이 딸 물질을 딸 원자를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붕괴 사슬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5mm의 그 범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보실 수 있죠. 이거를 들어가게 되면은 알파가 방출되면서 알파의 클라우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상상 범위는 5m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바늘만 주입을 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레고처럼 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종양의 모든 부분에 핫스팟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양을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임상 단계에서 어떠한 암이 이 치료 방식에 내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상 실험을 진행해 보니까 완벽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급, 4급, 5급의 그런 독성은 전혀 죄송합니다. 최소한의 그 2등급 미만의 국소 독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 환자에게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거죠. 자, 영국의 환자가 이탈리아로 와서 저희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양쪽 다리에 암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한쪽 다리만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에다가만 저희가 이 알파 방출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생검을 해보니까 더 이상 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양을 저희가 살펴볼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종양이 사라진 겁니다. 그 말은 즉 알파가 사실은 한쪽 다리에서 다른 한쪽 다리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첫 번째 종양을 치료했던 이 알파 방출체가 전신적인 효과를 내어서 오른쪽 다리에 있는 종양마저도 치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파일럿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FDA로부터 혁신기기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100%의 완벽한 반응을 그런 리스폰스가 있었던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술을 내부 장기 치료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췌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준해 그리고 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 장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 전달 방법만 다를 뿐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OTS의 그런 기기를 사용을 해서 췌장암을 치료를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온 이 췌장암 환자들이 40분 만에 일어나서 집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치료는 이제 결국에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라고 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병원에서 방문을 하고 또 입원을 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두뇌암을
뇌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 번의 침투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볼륨의 수를 저희가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극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알파 다트와 표준 치료 간의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 두 개의 치료를 결합을 했을 때 이 선이 거의 평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두뇌에 우리가 이를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적인 알파 방출체 방사선 치료, 알파 방사형 어플리케이터. 현재 뇌종양 치료법을 보면은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알파타워는 알파 방사형 어플리케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알파 다트 소스를 정확한 간격으로 분산시키면 잠재적으로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내비게이션 생건 바늘이 뇌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깊이와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알파 방사형 어플리케이터가 생건 바늘 허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바늘의 창을 열고 이 유연한 어플리케이터 튜브를 종양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튜브가 제자리에 들어가면은 의사는 탐침을 앞으로 밀고 튜브를 빼게 됩니다. 소스가 배치되면 바늘을 돌려서 다음 위치로 돌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알파다트 소스 층위가 바늘 주위에 고르게 분포가 됩니다. 바늘을 반복해서 다시 삽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소스 층위를 삽입한 후에는 생건 바늘과 어플리케이터를 위로 끌어올려 다음 소스 층위를 배치합니다. 치료 계획에 따라 이 절차가 필요할 수 있겠죠. 시술이 끝나면요. 생건 바늘과 어플리케이터는 제거되지만 알파 다트 소스는 종양에 남아 종양의 알파 방출체를 내보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 방출체는 종양으로 확산되어 알파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는 DNA 가닥 2개를 절단하여 종양을 파괴합니다. 알파타오는 암을 정밀하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며칠 만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몇 주, 몇 개월이 걸리는데요. 알파다트 같은 경우에는 며칠 만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양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용 가능한 시장 잠재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다른 치료법이 효과적이지 않은 그 암종에만 적용을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규 환자들이 계속해서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응증들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 미국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공장을 지어서 이러한 알파다트의 그러한 빠른 반감기 기준으로 배송 계획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치료이기 때문에 뭐 자본 투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거를 실어서 보내면은 딱 한 번만의 시술로 환자들은 시술을 받게 되고 나머지 방사선 치료는 집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글로벌하게 제조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알파타워 팀입니다. 저희 우지솔퍼 CEO이자 창립자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경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후즈파 정신을 가지고 누구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저희 파트너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의 상장 과정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의 상장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성공적인 신화나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들이 저희와 함께 손을 맞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많은 생명을 전 세계에서 살리는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great. 네, 좋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우수한 패널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청중분들께도 제가 생각해볼 만한 질문과 코멘트를 좀 던져보겠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두 분의 연사분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혁신, AW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그 세계의 그런 혁신을 가져다주는 기술의 그 접근 가능성을 민주화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AW의 노력 덕분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이러한 임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알파타워로부터는 너무나도 훌륭한 기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테크 산업이 정말 그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큰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패널 분들로부터 이 발표에 대한 피드백과 질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석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셀트리온의 CEO직을 맡았습니다. 그 직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장기를 재생하는 기업을 제가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피부 재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용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연골 재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신장도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모델링을 한다든지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잉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그런 인공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Do you have any comments or feedback? 네, 그러면 코멘트나 피드백, 발표에 대한 코멘트나 피드백 있으실까요? So, showed experience when I work in the Celtrion. 네, 사실은 제가 셀트리온에서 근무를 할 때 My background is not the 참고로 저는 이제 바이오나 제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for the other traditional 분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What I learned 일반적인 그런 제약 분야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비싼 그런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약품을 좀 판매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임상 실험을 하는 세컨 잡을 얻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적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율, 효능률 target, but it's 은 normally just 50%.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표적화된 치료법인데 특정 뭐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특정 질병을 표적화한 건데 에피커시 효능은 50%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배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다. 그리고 미래에는 정말 정밀한 의약품을 통해서 이 50%를 90%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교훈으로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배우게 된 두 번째 사실은요. 정말 많은 유통업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마다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More than 50% for the healthcare cost. 헬스케어 분야의 지출이 어떻게 보면 전체 국가 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2%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We need a very 아, different business model. 사실은 지금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은 그 효능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Innovation, because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혁신을 우리가 이 제약 분야에 가져와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수명을 늘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제약회사들이 간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새로운 그런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이 보통 보험 혜택에 대한 공약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혜택을 더 늘리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공약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이 인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한 신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그런 전통적인 그 진단만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성을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각 제약회사들은요, 사실은 자신들의 그 예산의 10%만 그 신약 디스커버리에다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임상 실험에다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막대한 비용이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에서 근무를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AI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스캐너를 사용을 했는데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복잡한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커머셜 러닝 같은 경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머신러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머신러닝이야말로 정말 이런 복잡성 그리고 또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마다 이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프린팅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바이오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개인에 맞춤화된 그런 솔루션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사용하는 소재인데요.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의 인공 소재를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국제적인 그런 승인을 얻기 위해서 최소 10억 달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잉크, 그 환자로부터의 그런 바이오 잉크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염료인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특정 장기들을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번만 재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재생 관련된 비용을 낮추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염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는 성공적으로 피부 재생에 성공을 했고요. 카트리지에도 저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고 지금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장기, 뭐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괴적인 의약품이라는 것은 화려한 이름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정말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는 필수적입니다. 전통적인 제약 회사들이 이러한 파괴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이런 파괴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도입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자면 뉴럴링크와 같은 그런 회사들은 뭐 아마존이라든지요.
이런 회사에 의해서 뒤처질 수 있을 것이다. 즉 AWS가 화이저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부터 전기차가 상용화되었지만 아무도 전기차를 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미국의 창업가가 전기차를 보급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정말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바이오 회사 그리고 제약 회사도 또한 이러한 커다란 파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많이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Davidi? 네, 그럼 다비디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비디 보트만이고요. 울트라사이트의 CEO입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컬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외과의달이 아니면 영상의학자들이 그 심장 스캐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헬스케어에 있어서 AI는 굉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와 달리 저희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AI가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더 높은 접근성이고요. 두 번째는 임상 결정을 개선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스킬셋, 기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더 숙련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했다시피 자동화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의학계가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규제 장벽입니다. 저희는 업계와 규제 당국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AI를 더욱더 적용시킬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다면 많은 기회에서 그 충분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칼과 관련된 규제가 많은데요. AI와 관련된 규제는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과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파타워라든지 네,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의 경우 그리고 초음파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개인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제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년 전에는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기술이 다 담당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방사선 종양학자들이 사실 그 종양에 대해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자동적으로 기술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례없는 기술 발전을 나타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물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겠지만 미래에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의 인체에 맞춰서 맞춤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방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 기술도 많이 있고요. 또 정밀의학 그리고 정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패널리스트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챌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회로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계신 입장에서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슴을 뛰게 하는지 어떤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누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래 가능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의 연구에 의하면 기관들이나 정부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장애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세 가지 부분을 고려했는데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들이 실제적으로 컴퓨팅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의 IT 관리와는 다른 차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다른 역량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정책과 세 번째는 조달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들은 아주 명확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고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아주 명확한 활용에 대한 정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2013년에 클라우드 정책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님버스와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 당국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보 관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이 생태계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지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조달하는 것은 클라우드가 이제 속성적으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식수 같은 그 필수품을 조달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CFO들은 클라우드를 조달하는 방식을 잘 모릅니다. 그냥 박스를 하나 뭐 사면 5년 동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디맨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뭐 이거를 도입했는데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우려 사항들만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스케일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토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